네, 최근 중국에서는 부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또 뭐 네. 자선 사업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중국 전반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뭐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그에 따른 효과들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많다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각국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을 봤을 때 중국은 아직 턱없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국가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이긴 합니다만 소비 비중이 70%가 넘고 미국도 70%,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60%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내수가 그동안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거죠. 수출, 투자, 고정자산 투자 중심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 고정자산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 부분을 소비에서 메꿔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력이 앞으로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여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변 여건도 보시면 이 도시 노동자들의 소득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 다만 과거 대비해서 소득의 늘어나는 탄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득의 총량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소비 심리의 개선, 소득의 개선, 그리고 전체적인 조건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되었던 대로 정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중국 소비의 증가 가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증가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 시장도 앞으로 관심이 급증이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기존 수혜주들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기존 수혜주들 우리가 이제 흔히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관련주라든지 뭐 신고가를 냈던 종목군들이 쉽게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담 요인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의류 판매액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 특히 브랜드 시장이라든지 중저가 쪽의 시장 아니면 중저가보다 약간 위에 있는 메스티지 정도의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류라고 하는 게 그동안 뭐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짜리를 샀던 사람들이 뭐 좀 속된 말로 겉멋이 들기 시작하고 광고에 이제 현혹되기 시작하면 브랜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브랜드화된 상품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중국 시장은 갈 길이 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부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올해 두드러진 현상은 유럽의 명품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비의 질적인 측면도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페레가모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서는 뭐 벤츠나 BMW 같은 이런 쪽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또 뭐 루이비통 같은 이런 주가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인은 중국 쪽에서 질적인 소비를 늘리면서 명품의 소비를 늘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은 이 양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의 확대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적인 소비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 제품도 질로 따지자면 나쁘진 않죠. 하지만 네. 글로벌 명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경쟁력이 밀려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나 의류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지금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덩달아 오른 종목이 너무 많고요. 뭐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 금리가 올라가고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뭐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들 종목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인데 과연 경쟁력,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내수가 성장하더라도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거나 최소한 완만한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정도만이 관심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를 생산하면서 해외 공장을 확대하거나 해외 매출이 직접 증가하고 있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여전히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 대상 종목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고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대응할 때 이제 성장성보다는 경쟁력, 그들의 기술력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좀 흐름을 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브로드컴과 아바고의 인수합병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주가는 급등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통신 장비 관련주들의 흐름 어떤지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일단 좋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합병 얘기했었던 브로드컴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 발생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급등을 나타냈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목말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지금 주니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이유는 실적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요가 없었던 이 시장 쪽에 트래픽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통신 장비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봤을 때도 4G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4G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이 뭐 유럽 선진국에도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쪽에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이들 기업들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오히려 덩치를 더 불려서 세를 불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나스닥 시장의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바이오지만 바이오 외에 좋은 종목을 꼽으라면 RH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또 와이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주요국들의 LTE 다운로드 속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4G가 아니거든요. 원래 3G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속도도 못 달성하는 그런 국가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죠. 향후 4G와 관련된 투자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TE 장비 시장의 개화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아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래픽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현재를 개화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은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좀 있어서 국내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국내 변동성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대기업, 뭐 시스코라든지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든지 다른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뭐 노키아가 되었든 에릭슨이 되었든 뭐 화웨이가 되었든 이런 기업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나 해외 진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LTE 중계기 쪽에서는 KMW와 에이스테크 정도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부품 쪽에서는 뭐 오이솔루션,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원래는 와이소를 포함해야 되는데 뭐 와이솔은 최근에 주가가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뭐 이 종목을 뭐 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계측 장비, 즉 4G 시스템을 계측하는 쪽에서는 뭐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이 있고요. 유선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시장이 막 개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 쪽에서는 유선 인터넷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이들 종목이 향후 1, 2년간 좋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한 저가 분할 매수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시장이 정말 빵 터질 때, 그래서 주가가 가장 핫하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더 사기보단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통신 개발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기적인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일단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 모두 다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어제 시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시장 또 미리 알찬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